만약 어느 날 당신이 친아들 집으로 잠시 지내러 갔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2천만 원짜리 금팔찌가 없어졌다며 온 가족이 당신을 도둑으로 몰아세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아들 내외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각서까지 강제로 쓰게 만든다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억울함을 삼키고 돈을 물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 간에 얼굴을 붉히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결백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악몽 같은 가정 내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휴대폰마저 빼앗기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은행 창고에서 통장 구석에 적은 작은 글씨 한 줄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개입과 함께 이 집에 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까지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사라진 팔찌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혈육의 정이 계산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을 때 이 어머니가 내린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쭈뼛 설 만큼 소름 돋으면서도 동시에 통쾌한 박수를 보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배신과 반격에 관한 가장 현실적이고 잔혹한 가족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영자. 올해 68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에 노인을 두고 가을날에 고목 같다고들 합니다. 그저 뜰에 조용히 서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남은 날들을 보내는 존재라고요. 하지만 서울에서 일하는 제 아들 지훈이는 저를 그렇게 조용히 두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며느리와 다퉜다며 연거푸 전화를 걸어오더니 기어코 부산에 사는 저를 서울 분당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올렸습니다. 보름 정도만 와서 지내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엄마, 혼자 계시기 적적하잖아요. 저희랑 지내면서 머리 좀 식히세요. 지훈이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휴가라고 생각하고 올라오세요. 제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지훈 씨도 어머님과 시간 좀 보내게 해주세요. 며느리 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사실 내심 기쁘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부산의 그 넓은 옛집은 너무나 텅 비고 고요했으니까요. 아들도 보고 손주 재롱도 보며 천륜의 정을 느낄 수 있다니 어느 엄마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겨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 보름가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편안하고 시끌벅적한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말한 대로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제가 서울 음식의 느끼한 맛을 힘겨워하는 걸 알고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담백한 전복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또 제가 트로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걸 알고는 임영웅이 나오는 방송을 찾아 틀어주곤 했지요. 어머님은 그냥 푹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 보름 동안 혜진이의 입에 붙은 말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평소보다 훨씬 살가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만 들여다보던 예전과 달리 소파에 앉아 회사 이야기를 해주거나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 최고야. 아버지 생각이 나네. 아들이 아이처럼 말할 때면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집안일을 돕고 오후에는 손주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며 아이가 조잘거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완벽해 보였던 온기 밑에는 이미 차가운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행복에 취해 있던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한 번은 혜진이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가방 매장 앞에서 발을 멈추더군요. 어머님, 이 가방 어때요? 예쁘죠? 혜진이가 꽤 비싸 보이는 가방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예쁘긴 하다만 너무 비싸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농담 섞인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휴, 애 키우는 게 정말 돈 먹는 하마라니까요. 우리 준서 영어 유치원비만 해도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게 깨지니 제 소소한 취미는 꿈도 못 꾸죠. 또 한 번은 지훈이가 뉴스를 보다가 뜬금없이 한숨을 쉬더군요. 아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예전엔 연말 보너스라도 두둑했는데 이젠 실적 압박만 심하고 상여금은 반토막이 났어. 그때 저는 그저 아이들이 사는 게 팍팍해서 투정 부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오히려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 건강이 최고다. 라고 위로했죠. 그 무심한 듯 던진 한탄들이 사실은 저라는 늙은 물고기가 언제 미끼를 물지간을 보는 치밀하게 계산된 낚싯바늘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제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날 밤 그들이 정성껏 짠 그물이 마침내 제 머리 위로 덮쳐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져온 어묵으로 탕을 끓이고 파전도 몇 장 부쳤습니다. 주방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지훈이와 혜진이도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분위기는 여느 때처럼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날까지 고생하시게 죄송해서 어쩌죠. 너희가 잘 먹으면 난 그걸로 됐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폭풍전야의 마지막 고요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중간쯤 지났을 때 혜진이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래?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혜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참 깜빡했다. 어제 친정엄마가 전화 왔는데 지인 딸 결혼식에 가야 한다고 제 용복 문양 금팔찌 좀 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오후에 갖다 드려야 하니까 얼른 찾아놔야겠어요. 그러더니 혜진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대수롭지 않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안방에서 혜진이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팔찌 어디 갔어? 저와 지훈이는 깜짝 놀라 수저를 놓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혜진이는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통째로 꺼내 바닥에 엎어놓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액세서리와 화장품이 널려 있었죠.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없어요, 어머님. 제 금팔찌가 없어졌어요. 혜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벨벳 상자 안에 넣어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건 결혼할 때 혜진이가 예물로 받은 무게가 꽤 나가는 순금 팔찌였습니다. 요즘 시세로 치면 좋기 1,000만 원은 넘는 물건이었죠. 평소엔 잘 차지도 않고 서랍 깊숙이 모셔두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해. 잘 생각해봐. 다른 데 둔 거 아니야. 지훈이가 쭈그리고 앉아 같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허리를 굽혀 침대 밑이며 장롱 구석이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셋이서 안방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팔찌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혜진이의 태도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해서 날뛰던 모습은 사라지고 침대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의도적으로 제 쪽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탐색, 그리고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혜진아, 다시 잘 생각해봐. 이 보름 동안 혹시… 아니야. 혜진이가 남편의 말을 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말은 지훈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여보, 지난 보름 동안 우리 집에 외부인이 온 적 있어. 지훈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지. 우리 셋 말고는 엄마뿐이잖아. 그렇지. 혜진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엔 서랍을 잠가두는데 어머님이 와 계시니까. 가족인데 뭐 어때 싶어서 안 잠갔어. 그래서 잃어버린 거야. 직접적으로 저를 도둑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물을 뒤집어 씌우듯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나를 도둑 취급하다니.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혜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설마 내가 네 팔찌를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거냐? 혜진이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 팔찌는 제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에요. 집안의 사람은 우리뿐이고 지난 보름 내내 집에 계셨던 건 어머님뿐이잖아요. 내가 네 시어미다. 지훈이 낳은 친엄마야. 내가 어떻게 자식 물건에 손을 대니?
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이라면 당연히 나서서 아니라고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제 눈길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혜진이도 급해서 그런 거잖아요. 급하면 생사람을 잡아도 되는 거냐.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너희 둘 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럼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 불러서 샅샅이 조사하면 내 결백이 밝혀지겠지.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0을 누르려 했습니다. 안 돼요. 지훈이가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얼마나 거칠게 빼앗았는지 제 손목이 욱신거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제 휴대폰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은 절대 안 돼요. 집안 망신이에요.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회사에서 얼굴 들고 못 다녀요. 체면? 지금 체면 타령이냐? 내 결백보다 네 체면이 더 중요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연세가 드시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예쁜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챙겨두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려주시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요. 없던 일로 할게요. 훔친 게 없는데 뭘 내놓으란 말이냐. 저는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이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설령 엄마가 안 가져가셨더라도 엄마가 하루 종일 집을 지키고 계셨잖아요. 관리 소홀 책임은 있으신 거죠. 견물생심, 관리 소홀, 부부가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한 명은 달래고 한 명은 으름장을 놓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훔쳤든 안 훔쳤든 이 손실은 제가 메워야 한다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리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낯선 도시, 닫힌 아파트 안에 고립된 늙은이 하나를 상대로 벌이는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너희들, 대체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와 혜진이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혜진이가 눈물을 닦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그 팔찌 시세가 2천만 원 정도 해요. 지금 당장 팔찌를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배상을 해주세요. 저희도 가족이니까 딱 2천만 원만 받을게요. 혜진이는 탁자 위에 있던 제 휴대폰을 집어들어 뱅킹 앱을 켜서 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누르세요. 이체해 주시면 덮을게요. 번쩍이는 화면을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고액 이체 신청을 안 해놨다. 그리고 내 카드는 한도가 있어. 내 노후 자금은 다 정기예금 통장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못 깬다. 혜진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통장은요? 지훈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방에 있다. 은행 창구에 가야 해. 부부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요. 대신 어머님이 딴 말 못하게 각서 하나 써주세요. 혜진이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종이와 펜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백지를 내려다보며 한때 금지옥엽이라 여겼던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마주하자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 혼자 두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굴욕적인 각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본인 오용자는 관리 소홀로 며느리 김혜진의 2천만 원 상당 금팔찌를 분실케 하여 이에 2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혜진이는 각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 휴대폰 내놔라. 제가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휴대폰을 자기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내일 일 처리 다 끝나면 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봐,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까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훈이와 혜진이는 마치 죄수를 감시하듯 번갈아가며 거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내일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지훈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간단히 드시고 은행 가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백미러로 계속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체념한 척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지훈이와 혜진이는 양옆에서 저를 호위하듯 꽉 붙어 섰습니다. 어머님, 창구 가서 딴소리 마시고 손주 보험 들어주려고 깬다고 하세요. 혜진이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각서 제가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망신당하기 싫으시면 조용히 하세요. 딩동.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등 뒤에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임소라라는 명찰을 단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 펼쳐들고 기계에 넣으려던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통장의 가장 최근 거래 내역 아래 빈 공간에 고정되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어젯밤 몰래 적어둔 간절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협박해서 돈을 뺏으려 합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 낯선 직원의 눈치와 선함을 믿고 도박을 건 셈이었습니다. 만약 직원이 어머님, 여기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라고 묻거나 통장을 들어 지훈이에게 보여준다면 저는 끝장이었습니다. 임소라 주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 제 뒤에 서 있는 험악한 표정의 지훈이와 혜진이를 힐끔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 계좌가 오랫동안 고액 거래가 없어서 시스템상 잠금이 걸려 있네요. 지점장님 승인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녀는 제 뒤에 두 사람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죄송하지만 금액이 커서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 창구는 복잡하니 저쪽 VIP 상담실 소파에 가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금방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지훈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내 돈 찾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10분이면 됩니다. 직원이 웃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저쪽에 차도 준비되어 있으니 편히 계세요. 지훈이와 혜진이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은행이라는 공개된 장소인데다 돈이 코앞에 있으니 순순히 직원의 안내를 따라 유리로 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고 10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1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방 안을 서성거렸고 혜진이는 시계를 보며 일 처리가 왜 이리 늦냐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 식은땀이 흥건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지점장이 아니었습니다. 남색 제복을 입고 허리춤에 권총과 3단봉을 찬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앞장선 박 형사가 제 통장을 손에 들고 방 안에 세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통장 주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누가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훈이와 혜진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경찰. 지훈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머니 돈 찾는 거 도와드리러 온 겁니다. 오해요. 박 형사가 코웃음을 치며 통장을 펼쳐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적힌 이 구조 요청도 오해입니까? 혜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경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참고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경찰관님, 신고합니다. 이들이 저를 감금하고 휴대폰을 뺏고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제 노후 자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체 강요에 대해서는 경찰의 엄중한 경고가 떨어지자
두 사람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 대동하에 집으로 돌아가 정식으로 수색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형사님, 전 정말 안 훔쳤습니다. 만약 집에서 나오면 제가 혀 깨물고 죽겠습니다. 찾아주세요. 경찰 2명과 함께 우리는 동탄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경찰들은 장갑을 끼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소파 틈새, 천장, 제 가방 속까지. 하지만 2천만 원짜리 금팔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집안에 없었던 겁니다. 수색이 끝나자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혜진이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만 여전히 팔찌는 집에서 잃어버린 게 맞다고 우겼습니다. 지훈이는 경찰 앞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아마 집사람이 착각했나 봅니다. 어디 흘렸거나 직접적인 폭행 증거가 없고 가족 간의 분쟁이라 경찰은 일단 돌아갔습니다. 대신 제 휴대폰을 돌려받게 해주었고 신변에 위협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며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아드님, 또 이러시면 그땐 현행범 체포입니다. 경찰이 가고 나자 저는 짐을 싸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못 가요. 팔찌 못 찾았잖아요. 어머님이 어디 숨겨놨거나 택배로 보냈을지 누가 알아요? 찾을 때까진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혜진이는 끝까지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며칠간 저는 그들과 말도 섞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갇혀있던 이틀 동안 못 본 연락들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을 보며 친구들의 일상을 구경하던 중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틀 전 사돈인 김명숙 여사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 청담동 카페 분위기 너무 좋다. 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커피잔을 든 사돈의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사돈의 손목에 굵은 염주와 금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 끝자락에 살짝 삐져나온 금색 물체, 독특한 용과 봉황의 문양,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혜진이가 묘사했던 그 잃어버린 팔찌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설마 팔찌는 처음부터 잃어버린 게 아니었나? 이미 빼돌려진 건가? 저는 조용히 사진을 캡처하고 박 형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형사님, 며느리가 잃어버렸다는 팔찌랑 너무 비슷한 걸 사돈 어른이 차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혜진이는 태도를 싹 바꿔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좋게 끝내요. 경찰서 들락거려봤자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냥 1,000만 원만 주시면 없던 일로 할게요. 내일 바로 부산에 모셔다 드릴게요. 끝까지 돈을 뜯어내려는 그 뻔뻔함에 혀를 찼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엔 난 한 푼도 못 준다. 이틀 뒤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영자 씨, 지금 아드님 내외랑 경찰서로 오세요. 사돈 되시는 분도 소환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서니 사돈 김명숙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진이를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듯 울상을 지었습니다. 박 형사가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번쩍이는 용복 문양 금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혜진이와 지훈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제 경기도 인근 전당포 거래 내역을 뒤졌습니다. 김명숙 씨가 이 팔찌를 맡기려다 찍힌 CCTV를 확보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도난 신고한 물건과 일치합니다. 김명숙 씨, 따님이 도둑 맞았다는 팔찌가 왜 본인 손에 있습니까? 사돈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딸이 선물로 준 거라고. 박 형사가 혜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김혜진 씨, 며칠 전엔 시어머니가 훔쳤다고 신고하더니 이제는 친정엄마한테 선물한 거라고요? 이거 무고죄에 허위 신고, 특수절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절도라니. 난 도둑질 안 했어. 혜진아, 네가 말 좀 해봐.
네가 지난주에 효도 선물이라며 가져왔잖아. 사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에게 팔찌를 빼돌려 선물해 놓고 그 핑계로 저에게 2천만 원을 뜯어내려 했던 자작극이었습니다. 아들놈은 그걸 알면서도 동조했던 것이고요.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돈의 울음소리와 지훈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5년 전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3월, 지훈이가 갓 결혼했을 때 신혼집에 갔다가 남편의 유품인 금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투박한 3돈짜리 남자 반지였는데 온 집안을 뒤져도 없어서 제가 밖에서 잃어버린 줄 알고 자책했었죠. 그때도 혜진이는 저를 위로하며 같이 찾아주는 척 했었습니다. 저는 사돈의 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귀에 달린 금귀걸이. 형사님, 놈들이 이번 사기극을 자백했으니 하나만 더 수사 요청하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5년 전 3월 15일경 제가 이 집에서 남편 유품인 금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기 사돈 귀에 있는 귀걸이, 그리고 며느리의 과거 금은방, 거래 내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훈이는 에이 설마요 엄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혜진이와 사돈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베테랑인 박 형사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5년 전이라 금은방 매입장부는 의무 보관 기간이 있으니 조회해보죠. 불과 2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전 3월 18일 김혜진 씨가 종로의 한 금은방에서 복부자가 새겨진 남자 금반지 3돈을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추가금을 내고 금귀걸이 한 쌍으로 교환해간 기록이 있네요. 박 형사가 사돈의 귀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거군요. 사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의 유품을 훔쳐서 녹여 자기 엄마 귀걸이로 만들어줬다니.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 전과자 되면 우리 준서 얼굴 어떻게 봐요? 지훈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사돈도 돈으로 다 갚겠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돈? 그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냐? 내 남편 분신 같은 반지였다. 그걸 녹여서 귀에 걸고 다니면서 찔리지도 않았더냐.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법대로 다 쳐넣어버리고 싶었지만 어린 손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내 조건 3가지를 들어라. 그들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첫째, 반지는 못 찾으니 그 가치의 10배를 배상해라. 사돈 네 노후 자금으로 당장 입금해. 둘째는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자필 반성문 써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상세하게 적어. 나중에 또 딴소리하면 이걸로 증거 삼겠다. 셋째,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와는 오늘부로 끝이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내 집은 도둑과 그 공범을 들이지 않는다. 그날 경찰서에서 합의금 입금과 반성문을 받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몇 달 뒤 지훈이가 부산집 대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몰골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대문 안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하마. 집안에 도둑이 있으면 막기 힘들다. 네 아내는 시어머니 물건도 2번이나 훔친 사람이다. 내 통장은 무사할 것 같냐? 가서 네 재산이나 잘 확인해봐라. 저는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 말이 씨가 되어 지훈이가 뒤늦게 통장을 확인해봤더니 혜진이가 이미 남편 몰래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보험을 들어놓은 게 들통나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제 노후 자금을 모두 유산 신탁에 맡겼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야, 그리고 불효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어야만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너무 매정하다고요? 아니요. 이건 냉철한 겁니다. 노년의 진도는 자존심이자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돈 앞에서는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피부치라고 무조건 믿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의심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하죠. 방영선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오해하세요? 이건 보험 서류예요. 나중에 사모님 혼자 힘드실까봐 석진방이 입을 움직여 시끄러워 라고 하려 했지만 말이 뭉개졌습니다. 방영선이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가방 속에 집어넣은 뒤였습니다. 제가 앞을 막아서자 그녀는 뒤로 주춤했습니다. 지금 젓가락질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사인을 시켜요? 국그릇이라도 제대로 들 수 있을 때 하라고 하세요. 그녀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진이 몫으로 된 오피스텔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누가 우리입니까? 그녀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습니다. 방영선 씨. 법적으로 배우자는 접니다.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서명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저 바보 아닙니다. 변호사 다 선임했어요. 지금 이거 가져가면 사문서 위조랑 사기 미수로 고소할 겁니다. 해보실래요? 제 기세에 눌린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석진방의 팔을 잡고 일으켜 병실로 끌고 갔습니다. 방영선은 복도 코너에 숨어있던 아들 우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녁 5시가 넘어 딸 여운이가 퇴근길에 손자 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준서의 맑은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치고 학교 얘기를 하려 했지만 아이는 금세 지루해했습니다. 할머니, 저 복도 나가서 놀아도 돼요? 여기 너무 답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운이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준서야, 멀리 가면 안 돼. 딴 층 가지 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가 어둑해졌습니다. 불안해진 우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준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은이가 휴대폰 위치 추적을 켰습니다. 아직 2층에 있어. 저쪽 자판기 근처야. 우리는 간호사 스테이션을 돌아 자판기 쪽으로 갔습니다. 준서가 자판기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누군가 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빵 부스러기를 잔뜩 묻히고 있었죠. 여은이가 달려갔습니다. 너 엄마가 멀리 가지 말랬잖아. 준서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까 재밌는 거 찍었다.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코너에서 방영선이 벽에 기대 문자를 보내는 걸 봤습니다. 우리를 보자 당황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준서가 가방에서 장난감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용으로 나온 알록달록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 찍혔어요. 저는 그냥 아이가 벽이나 천장을 찍었겠거니 하고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닥, 쓰레기통, 자판기. 그러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목에 걸려 있었는지 앵글이 낮았습니다. 비상구 계단 앞 구석진 공간이 찍혔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방영선의 베이지색 플랫슈즈, 하나는 방우진의 운동화. 먼저 방우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의사가 오래 못 버틸 수도 있다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순간 방영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애원하던 그 목소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넌 얼마나 버티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나중에 유산 상속할 때 넌 친자식처럼 못 받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 카메라를 쥔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숨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방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 아들이 아니라고. 세상이 일시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 바닥의 무늬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영선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우진아, 넌 그 사람 핏줄 아니야. 그때 내가 그냥 그 사람 성씩만 빌린 거야. 어차피 그 사람은 의심도 안 했어. 우리 모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한 아빠 노릇을 했던 그 남자. 그 남자가 애지중지하며 제 앞에서 떵떵거리게 만들었던 그 아들이 자기 핏줄이 아니었다니. 병상에서 자고 있는 석진방을 봤습니다. 꿈속에서도 허망한 명예와 가족을 쫓고 있을 그 미간의 주름. 하늘이시여, 이게 당신이 내린 벌입니까? 너무 잔혹해서 저조차 허탈해지는 그런 벌입니까? 저는 밤새 그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링거방울 소리만 들리는 병실에서 석진방은 악몽을 꾸는지 끙끙거렸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자 저는 카메라를 켜고 재생 모드로 맞춘 뒤 그의 베개 옆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누르고 볼륨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우진아, 넌 그 사람 핏줄 아니야. 방영선의 목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진방은 감전된 사람처럼 격렬하게 떨었습니다. 마비되지 않은 한 손으로 미친 듯이 카메라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헛돌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아, 아냐. 그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하고 무릎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늙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위엄도 자존심도 없는 처절한 붕괴였습니다. 30년의 헌신, 30년의 착각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찢어진 목구멍에서 힘겹게 단어를 뱉어냈습니다. 수가, 잘못했다. 제 슬리퍼 위로 그의 눈물이 떨어져 둥근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프지도 않았고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세월 혼자 삼켰던 식은 밥과 눈물, 억울함들이 이 순간 책장을 넘기듯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의 겨드랑이를 잡고 힘겹게 침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진방 씨, 우리 둘 다 늙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방관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방영선이 내밀었던 그 재산 포기 각서와 류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소송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 여자랑 어떻게 끝낼지도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 짐 안 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난 40년 난 석삼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남은 인생은 임정숙으로 살 겁니다. 그 말에 그는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침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간병인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열쇠와 자료를 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비바람 맞은 창문처럼 느란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탈그락, 그 작은 소리가 우리 4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그를 돌보는 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석진방은 병원에 한 달 더 머물렀습니다. 퇴원 후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액정에 뜬 익숙한 이름을 쳐다보다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병실, 그 침대, 그가 만든 거짓된 과거 속에 남아서 후회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어두운 복도를 걸어나와 딸 여은이네 집에 환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접시 위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처음으로 그 빛이 눈부시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방에는 보글거리는 찌개 냄새와 밥 짓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손자 준서가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릅니다. 할머니, 이것 또 읽어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결혼 증명서도 한 이불 덮는 것도 그 큰 아파트도 아니라는 걸요. 집은 누군가 나를 위해 따뜻한 자리를 비워두는 곳입니다. 제가 살았던 그 큰 집은 그저 메아리만 울리는 동굴이었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거운 과거를 등에 지고 걷지 않기 위해서요. 어느 날 저녁, 여운이네 베란다에서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나는 진 게 아니다. 더 이상 이기려고 애쓰지 않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무대의 불은 꺼졌지만 제 마음의 불은 켜졌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뒤 그는 홀로 텅 빈 메아리를 듣고 있겠지만 저 임정숙은 드디어 토스로 올라왔습니다. 정숙님의 이 40년에 걸친 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갑작스러운 뇌졸중은 마치 거울처럼 결혼 생활의 가장 추악한 배신과 깊은 계산, 거짓말을 비추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숙님의 마지막 선택은 냉정함을 되찾은 해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슬픔일까요? 남편의 번호를 지우며 미움이 아니라 깨끗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 평온함 뒤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숨막히는 관계에서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남편의 이기심? 상간녀의 탐욕? 아니면 정숙님의 40년 침묵? 배신 앞에서 우리는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숙님처럼 침묵 속에서 힘을 길러 마지막 정산을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타인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